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가 되면은 요새 좌경화된 판사들은 아주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그 단적인 예가 국민행동본부 서준갑 씨가 2004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사수 대회 때 무슨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이걸 책임을 지고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현재 징역 1년인가? 1년에 집행유예 1년 8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판부가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자, 이자는 군 부대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총련을 통해서 폭탄으로 보낸 사람인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새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의 하나의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관을 때린 사람들, 그리고 좌파 인사들, 친북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판결이 나옵니다. 약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애국 세력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판결이 나옵니다. 이것은 좌경 판사들이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6.15 선언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큰 것이죠. 따라서 애국 세력의 제1목표는 6.15 선언을 폐기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6.15 선언이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다시 회생시키는 것이 애국 세력의 제1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라는 조직이 많습니다. 원래 위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세력이죠. 기존 정부기관을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좌경화시키는 데는 위원회가 좋습니다. 위원회는 만들기도 쉽고 거기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박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위원회가 한 3개쯤 있습니다. 민보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라는 줄여서 민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한 짓은 요사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동의대 사태의 책임자들, 경찰관을 7명을 방화치사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대표적인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이 단체가 한 짓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나라를 뒤집는 행동을 하냐면 반국가단체,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걸었던 반국가단체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람들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외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김영삼 문민정부에 도전해가지고 수배를 받고 있다가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이런 것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학생 활동을 하다가 전립선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1억 이상을 줬습니다. 김영삼 거리주의 한 거 중 김영삼 정부를 거리주의 정부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김영삼 거리주의 정부의 한 거 중 경찰과 대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이것도 민주화 운동이니까 1억 87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940억입니다. 940억. 상당한 부분이 국가로 봐서는 역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940억 원을 보상해주는 이 나라는, 이것만 보면은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이 이것을 보면은 요 항목만 한 100년 뒤에 보면은 2003년에서부터 2007년 사이에 한국은 공산화가 돼 있었구나. 그래서 공산화 과정에서 공이 많은 사람을 표창하기 위해서 민보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돈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화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이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아직도 잘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니까 그 국회의원을 테러를 했어요. 테러를. 그것도 국회에서. 대통령은 거리에서 좌익 폭도들이 행패를 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군대는 2005년에 평택에서 좌익 폭도들이 쇠파이프 들고 죽창 들고 나왔을 때 군인들을 비무장 상태로, 그것도 방패만 달랑 들고 내세워가지고 군인들이, 군복 입은 군인들이 좌익 폭도들한테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국회의사당이 깽판 세력들의 무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건을 위원회가 간단하게 뒤집어가지고 반국가 단체까지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가지고 사법부를 우습게 만드는,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간단하게 뒤집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동사무소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거꾸로 간단하게 뒤집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MBC와 같은 방송이 불법 폭력 시위를 이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인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촛불 난동 시위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방송, 이런 정당, 이런 대법원장, 이런 국회의장, 이런 대통령이 있는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은 매우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고민스러운. 그러나 법치가 서지 않으면 장거리 되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법치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여기 모이신 분들의 막 고민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법치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20개 정도 이렇게 포인트별로 적어서 나눠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져가서 한번 참고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치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은 주로 제가 이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입장에서 좌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법치를 세울 책임은 그 폭도들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설득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화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이미 우리하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보는 것을 저자들은 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를 세워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뽑아주는 이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층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솔선수범해야 되고, 하나는 보수 자정을 해야 됩니다. 보수 자정. 보수가 스스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은 인간은 깨끗한 만큼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점 잡히면 용감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뭐냐? 법 집행권을 가진 사람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법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이것 하지 않고 친북 좌익 세력들을 욕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칼자루를 쥐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 법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한 두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본이죠. 관료 기준으로. 물론 정치인들의 부패는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관료의 부패를 해결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무사 정권 시절에 그 무사들의 행동 윤리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이광요. 왜 이광요 수상이
공무원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했느냐.